지난달 서울의 장기 보유 아파트 매도 비중이 3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처럼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 쌓이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내년 집값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집값은 정부에서 뭐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발표한 거 있잖아요. 정책자금 55조 투입하겠다. 그 금리가 이제 이자율이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심사는 강화할 것 같아요. 한은 총재가 금리 내리면서 한 말 있잖아요.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거기에 이제 대출에 대한 이제 긴축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주는 것 같지만 심사를 좀 타이트하게 할 것 같고, 그러면 그 55조가 우리가 2023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신생아론하고 뭐 좀 특례보금자리 이렇게 돈을 풀었잖아요, 저금리로. 네. 그걸로 수요가 좀 받쳐줬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이번 이런 아무 일도 없기 전에 8월달 되면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일례로 신생아론이 29조 6천억 30조인데 8월까지 소진액이 7조밖에 안 됐어요. 8조인가. 20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신생아를 떠나서 가격이 부담되는 거죠. 현재 능력에 비해서. 네. 그러고 나니까 정부가 뭘 풀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왜냐면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현장들이. 그러면 이 기운이 급하게 내려가면 시장이 죽으니까 정부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 생애지출자들 또 금리를 갑자기 소리 없이 막 1%대로 낮춰버렸잖아요. 원래 한 3, 4%, 5% 해야 정상인데. 근데 그 수요가 이제 지금 붙어가지고 조금 실수요자들이 9억 이하 주택 거래 비중이 6, 7, 8, 9월에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받쳐줬거든요. 중요한 건 그분들도 이제 끝물인 거죠. 끝물인 상태에서 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1, 2%짜리라도 해당되는 유효 수요자들이 살 사람은 거의 다 샀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꺾였겠죠. 계속 올라가거나 적당하거나 내가 부담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뭐 추석하고 상관없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 21년 연끌 시절에 겨울에 거래량 폭발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사도 올라가겠다고 생각할 때,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비싸지 않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 비중이 또 아까 말씀대로 장기 보유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올랐다가 2022년도에 다시 꺾였잖아요. 팔타임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보니까 막 회복을 제대로 못했어요. 한 최고점에 80%밖에 안 됐잖아요, 평균적으로. 서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몇 개 단지가 신고가를 치면서 돌파를 했지만 25개국을 따지면 뭐 25개국에 한 6개면 한 70%는 계속 다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나마 이게 올라와 준 거잖아요. 올라와 준 거에 대해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더 가져가다가는 이 값도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데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되면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지 몰라도 트럼프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그 수출액은 급감합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집권 시기 한국 경제 부정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황색이 트럼프 시절이에요. 100억대입니다, 100억. 흑자액이. 빨간 선은 이제 수출액이고, 파란 선은 이제 수입액인데요. 네. 그럼 차이가 이제 흑자액이잖아요. 그럼 오바마 시절에는 250억 불, 260억 불, 요 앞엔 또 300억 불도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4년 동안 100억 불대로 다 반쪽 나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최고 444억 치고, 요번 달도 아마 450억 넘을 것 같은데, 흑자가. 잘하면 500억 가는데, 트럼프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 때도 그랬는데 지금 더 벌었으니까 더 쪼야겠죠? 네. 그럼 우리 수출 전선에 이상 생긴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주택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입장에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차익이 남았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500원 남았으면 최고점이 갑자기 시장이 조정되면서 300원을 주니까 팔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 400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옆에서 뭐 일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뭐 건설회사 이상하다 그러지, 또 뭐 자영업자 뭐 상태가 안 좋다 그러지, 카드 연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팔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현상은 미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정장이 올 거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국은 이 부동산에 미친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네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뭐 믿음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집값 우상향의 원인이 정부가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기 때문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한 말씀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둔천주공 올림픽 파크 프레온 다 미분양으로 생각했잖아요. 네네. 레고랜드 사태 때. 음. 지금 이거 살 일 없다. 분양가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띄웠나요?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분양이 완료가 됐고, 그 분위기로 건설사들의 어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그때 한때 금리가 14%까지 올라왔잖아요. 회사채들이. 그거 망하거든요. 1년, 2년에. 네. 그게 무서우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여러 가지 지원책 쓰고 PF 종합대책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단 막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을 떠받쳤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 효과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내려가려고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는 또 풀어가지고 또 펌핑했고, 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또 신생아론하고 또 생애 최초 금리 저금리로 하고, 그러면 이게 다 안에 내용 속에 보면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금리 차이가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3.5%인데 어떻게 1% 대출해요? 말도 안 되죠. 뭐 정부가 돈을 찍는 것도 아니고 하느냐 하는데, 그러면 그 1%에서 2, 3%라는 갭을 우리 세금으로 메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이자,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럼 우리 세금으로 우리 집값을 떠받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판을 살살 받기 시작해요. 뭐 저는 자주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마 거의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자꾸 얘기하시니까 처음에 2차 보존 개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셨지만 지금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째 떠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눈총들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불패 신화를 이제 막아주는 어떤 형태를 정부가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은 비정상적이라고 느끼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적정 가격인데 도와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적정 가격이 아닌데 우리 부동산 PF 구조개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썩은 고름이 정리가 안 됐는데 자꾸 옆에서 반창고 붙인다고 이게 고름이 안 터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볼 게 시장은 현명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수요할 능력이 있고 수요자가 있어야 시장이 받쳐주는 거고, 없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걸 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패 자꾸 얘기하시는데 강남 일부는 그럴 수 있겠죠. 수요가 몰리니까. 네네. 그러나 서울에도 25개구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하나 있을 거예요.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환율이 지금 또 1450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이 그림인데, 환율과 주택가격 변동률 상관성 추이, 이거 그림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00원 넘으면, 이게 이제 연두색깔하고 흰색이 이제 전국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변동률이에요. 부동산은 자료. 네. 100% 믿진 않지만 흐름을 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집값은 빠지잖아요. 쭉쭉 빠지잖아요. 네. 1,570원일 때도 2008년도에도 집값 하락으로 빠졌고, 지금 1,430원 딱 터졌을 때 갑자기 내려왔고, 네. 지금 이제 1,45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상관성을 보면은, 집값이 내려오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환율은 여러분, 모든 경제의 알고리즘의 키포인트잖아요. 경제 체력이 우리가 약해진 거고, 우리의 가치가 약해진 거니까. 그럼 경제 부담은 시장으로 넘어가고, 내수 둔화가 고용 감소로 또 이어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산질이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버티기에 좀 힘겹죠. 힘겨우니까, 플러스 알파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금리를 그동안 대환대출로 많이 해서 좀 낮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3, 4년대에 집을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게 한 1년 정도 계속 이런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면 환율이 높고, 그러면 보이잖아요. 내가 이걸 무리하게 이자를 내면서 갖고 왔을 때 마지막 끝에 집값하고 차라리 지금 정리하고 나중에 내려왔을 때 사는 거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생기죠. 네. 이거 내가 이걸 계속 갚는 게 뭐지? 이런 심리가 발생하는 때가 오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불패에 대한 믿음은 벌써 좀 깨지고 있고, 아까도 마이너스 P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슨 불패예요?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만 조금 먹혔죠. 근데 강남도 여러분 최근에 아시잖아요. 경매 물건 우두둑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송파구의 84제곱 유명한 그 엘스 아파트가 네. 유찰됐잖아요. 어. 나한테 유찰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030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1년, 12년에 강남에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착한 분양가 시작됐습니다. 조합원들이 먼저, 이제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막, 공사비고 뭐고 대출받아서 하고 이자 비용을 내면서 가는 건데, 이게 갑자기 분양이 안 되고 분양가가 높으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됐다. 우리 한 번에 분양하려면 차라리 조금 저렴하게 하겠다. 그게 나중에 분양 안 돼서 금융비용, 부담을 지는 거하고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조합이 먼저 우리 분양가 좀 낮춰서 분양하자. 왜? 한 번에 끝내게. 그게 정리가 되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한 번 일어난 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 불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갭투기 바람이 불어서 그 영향으로 그 수요들이 좀 있어요. 투자 수요죠. 그분들의 논리에서 이제 계속 주장할 수 있지만, 제가 30년 본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에 거래량이 일단 안 버티잖아요. 갑자기 거래량이 줄었어요, 강남이. 그러면 이거는 그들만의 게임의 균열이 가고 있는 거죠. 거래량이 계속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강남 불패 신화가 2030 세대들은 한 번도 안 겪어봤지만, 제가 볼 땐 3년 안에 한 번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법 개정안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감랑 집값은 더 오르고 약간 소외된, 입지가 안 좋은 이쪽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뭐 해봐야 알겠지만요. 일단 강남 집값이 비싼데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사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강전파라고 했잖아요. 강남 전세파. 네. 그러니까 보통 형태들을 보면 강남엔 세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강남에 거주할 만한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 이어서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좀 무리해서 들어가서 강남에서 한 애기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만. 뭐 대치동이라든지 그쪽. 네네. 살다가 애들이 대학 가면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대다. 그럼 멀잖아요. 네. 좀 멀지는 않지만 또 저쪽 대학교들이 강북 쪽에 좀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쪽으로 이전하는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텀이 좀 짧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수요. 이 세 분야가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 수가 조금씩 주는 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강남 대치동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전세로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사람들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제한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좀 무리하긴 하지만,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조정받아서 학교 다니는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이 정도로 타협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이걸 낸 당도 너무 급진적으로 이렇게 풀로 할 게 아니라 6년 정도면 좀 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에서 한다는 건데, 6년이면 또 주거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주택가격 안정에 저는 100% 전 도움이 된다고 보지, 이게 주택가격을 올린다?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다 전세대출이잖아요. 전세대출을 갑자기 또 7억 8억을 올린다? 이건 국가에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허구가 지금 보증보험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고 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복잡하니까 결론은 좀 줄여서 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간다고 가정하고, 물가 상승률에 상승하는 정도? 그냥 5% 딱 끊는 게 아니라, 주인들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10%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 그 정도는 또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전세시장이 또 안정될 수 있어요.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건 또 월세시장도 안정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좀 예측 가능하니까. 그럼 월세시장에 대해서 또 수요도 생길 거고, 그럼 분산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봐요, 도리어.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20년, 30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최소한 6년? 3 해가지고, 제일 좋으면 9년?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공통된 패턴이 7년에서 9년이잖아요. 들고 있는 분들이. 그걸 맞춰보면은, 6년에서 9년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 않나, 뭐 이런 게 개인적인 성향인데, 이게 100% 이 상태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면 하여간 이렇게 됐을 때, 현재도 주택가격 4년 2+2 돼가지고 보시면, 막 오르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올랐지만, 어느 정도 밴드에서 움직이잖아요. 사실상 엄밀히 보면. 지금 막 올라갔다 그러지만 지금 전세가 비율이 서울이 54%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막 60, 70%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기 때문에 폭등하려고 소유주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애를 쓰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지금 수요 상태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전세 대출 받아서 하는 것도 부담돼가지고 반전세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현황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여기서 더 부담 가능하지 못한 수준으로 뜬다? 그건 저는 역풍 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좋긴 좋은 정책인데 약간 현실에 맞게 수정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언제 또 어떻게 어떤 가격에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강좌를 좀 마련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0년 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